안녕하세요.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의 강재승 교수입니다. 좋은 발표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금도 그 하부에도 종결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경제적인 문제 또 사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또 미중의 이런 그 무역 전쟁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인식, 우리나라 3050 클럽 진입의 한국의 모습,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파워포인트로 이거 한 100장 정도 되는데 내용은 약 15분 반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인식은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3%로 했는데 2%도 어렵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의 OECD 국가가 1.96이고 유럽에 있는 보통 나라는 2.1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0.97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경제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권이 끝날 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 느닷없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해놓고 해서 하는 정책이 4대강의 정책으로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이 정말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가게 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는 톱다운식으로 해서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창조경제도 역시 끝나고 보니까 그 여러 가지를 국민들 실망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했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새로 나온 것이 4차 산업과 또 우리 최저임금이나 52주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반절이 지나갔는데도 그 기성책 결과가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실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큰 문제점이 노동 생산성이 우리가 노동 가입률이 10% 정도 될 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제일 낮은데도 노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문제다. 회계에 관련된 우리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64개국 중에서 부정부패가 제일 많은 63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정책적인 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학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3050 클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 소득이 2050 클럽을 먼저 얘기하죠. 2050 클럽은 국민 1인당 GNP가 2만 불이고 국민이 수가 5천만이 될 때 2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2050 클럽에 우리가 일본에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6개국 중에서 우리가 7번째로 2012년에 2050 클럽에 진입을 했어요.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의 그 특성은 어떤 얘기냐? 아무리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50 클럽에 되어 있는 것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황이나 호황이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G2라고 그러지만은 중국의 1인당 GDP로 하면은 6,800불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15억에 6,800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루마니아가 1인당 GDP로 12만 5천 불인데 그 루마니아의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된다. 싱가포르나 홍콩 4, 500만 되는 나라가 오른 1인당 GDP가 5만 불, 6만 불이라도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2050 클럽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김정은이가 핵풍기를 제법 쏴대도 우리가 주식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실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3, 4년 후에 3만 불 소득에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6년 만에 작년에 3만 1,000불로 우리가 3050 클럽에 진입을 해서 세계 경제 국가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제일 합당한 지표가 3050 클럽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7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저는 하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국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는 3550 클럽에 당시 선진국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는 것은 전혀 선진국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나라들 쭉 봐보면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1인당 GDP가 한 60불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66년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들어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인이 그런 정책을 잘 펼쳐서 경제정책을 잘해서 우리가 88년도까지는 우리가 8, 9%의 성장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또 월드컵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4위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라는 정책을 잘못해서 아무 준비 없이 세계화를 할 때 우리가 외환을 우리 위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그때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지만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회복을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3% 이상을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명실공히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느냐? 수출이 우리가 아까는 6이라고 그렇고 우리가 저기서 세계 경쟁력이 우리가 7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7이답게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다.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많이 벤처 기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벤처 기업의 순위가 여기에 보는 것이 한 20위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 양적인 지표는 우리가 7위답게 여러 가지로 지표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3050 클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을 했고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IT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국내의 현대의 제조업의 여러 가지 그 생산성이라든가 또 한계 기업들 제조업으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LG나 스카이 이런 1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우리가 한계를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나 시장이나 세계 경쟁이 IT를 중심으로, ICT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대외 경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과감한 노동개혁을 해야 하고, 국가 거버넌스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국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판국에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이 뭔가 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4차 산업위원회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4차 산업의 특징을 여러 가지 쭉 한번 보시면은 나오는데,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 1차, 2차, 3차 산업은 뭐냐? 1차는 우리가 정규기관을 하는 1700년대, 2차 산업은 전기나 전자나 우리가 기계 자동화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 3차 산업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그 인터넷 시대를 1차, 2차, 3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1차, 2차, 3차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모든 것이 중앙 집권지구입니다. 톱다운식으로 이루어지고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중앙 집권식으로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산업의 특징이다. 4차 산업으로 가면은 분권화가 돼야 하고 모든 것이 자율성과 협력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본 철학이 4차 산업에 되면은 초연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과거에 했던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안 바꾸고 4차 산업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4차 산업과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중국에서는 하루에 10,000개씩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규제를 풀려면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법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 모든 법제도가 파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법의 규정에 되는 것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것을 중국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하려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특정한 것만, 필요한 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풀어놓고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모두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규제를 묶는 자기들만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고, 문제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무슨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중국이 세계의 주요한 항구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자유주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자기 스스로 G2라고 그래.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최고다.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식 자본주의, 내수시장이나 15억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것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하는 데다가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계획 경제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국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다. 그런 것들 등등 중국이 제조 25년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25년에는 미국을 능가한 제1위의
경제국가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고 중국이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중국 저 가만 놔뒀다는 진짜로 중국의 사실 미국은 중국의 채권국이라고 해요. 미국의 모든 국가 펀드를 다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대. 중국이 사실 미국의 채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대중국과 견제하는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세요.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TPP 아까 얘기했던 TPP로 해서 또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무역 전쟁이나 모든 이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규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중국의 시장, 중국의 제일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인 이런 지식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금년 19년에 들어와서도 미국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속 1월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관세를 평소에 5% 하던 것을 10%, 25%로 이렇게 무역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더불어서 같이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싸움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과 싸우는 그 사이에 58조의 무역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 전가관에 꼭 한번 열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중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중국 수입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정책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G2의 신통상 내년의 배경, 중국 지도부의 대외 정책 방향, 또 오바마 정부 TPP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또 인공지능에 관한 거, 반도체에 관한 거, 요즘 최근에 지금 미 중국 1단계 무역의 합의 내용은 미국 농산물을 주로 트럼프가 사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농산물을 얼른 사주겠다. 기존 금액이 240억 달러인데 거기다가 160억 달러어치를 사서 2천억 달러를 또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을 하겠다. 대중관세를 우리가 25%씩 하도록 한 것을 2,500달러 25% 유지를 하고 2,200달러는 7.5%를 인하를 하겠다. 중국이 구조 개혁을 해가지고 2025, 2025 이 프로젝트를 중국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싸움은 새우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수출 6.7% 이런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중국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무역의 대응 정책 우리가 상황 인식하는 측면에서 대응 원칙과 정책 방향을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중국 편을 드느냐 우리가 미국 편을 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의 이익관계만 생각해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국가적인 올바른 그런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놓고 그 기조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양쪽이 믿지 못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같은 엄청난 우리가 고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걸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무역 정책이나 예를 그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 중립국으로서의 그 하는 그 정책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다른 나라와 같이 나프타나 EU 같이 합해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라 각각 한국을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적대국 상황에서 살려면 스위스 같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기조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저렇게 재촉하니까 우리 학회도 발견해야 한다. 열심히 회가 가지고 하면 발표하는 것이 위주가 돼야 하는데 오전 내내 행사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여기서 10분 학술을 하는 것이 목적이 학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 목소리가 감기 들어가가지고 듣기가 어려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결국은